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부동산 매매 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고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가 직전 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춘 것으로 조사되면서 금융위기 때보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번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쭉 짚어오곤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이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집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국토부의 실거래가 사이트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2004년부터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고 판 거래는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 또 국토부에서 가격을 명시하거든요. 그럴 때 종래보다도 비슷한 평형 또는 같은 평형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게 앞으로의 시세를 좌우하는 또 내가 비싸게 사는 건지 싸게 사는 건지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거든요. 그런데 이 실거래 사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전체 거래된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바로 전 거래 그러니까 뭐 본인은 아니지만 옆 동네에서 바로 전에 했던 거래 가격보다 5% 이상 빠진 것이 전체 거래액의 절반이 넘더라. 이것은 지난번 리만 브러더스 사태 금융 위기 때보다도 하락 속도가 더 빠르다. 자,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그 집값 수준은 그동안에 최근 5년 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나 또는 지난 몇 년 전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특히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들은 도산할 수도 있고요. 또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로 책정을 해놓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담보 가치가 대출 금액에 미달하면 은행에 부실 채권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도산할 수 있고 이런 금융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국가 경제를 송두리째 이 금융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아주 폭발성이 높은 어떤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집값 하락세가 이제 좀 한국 경제에 깜빡깜빡 위기 경고등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장기화된다면 여러 우려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여러 뭐 개인이 도산할 수 있다든가 뭐 여러 그 우려점도 얘기해 주셨는데 하락 추세는 일단 내년까지는 이어진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좀 예상을 좀 대략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예. 가장 당면한 현실에 가까운 것은 매매 수급 지수라는 그 지표가 있거든요.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더 많으냐. 그게 딱 100이 돼야지 동률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00이 되면 균형점.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은 균형으로 이르기 위한 학문이고 맞아요. 정부 정책이나 또는 경제학자들의 연구도 균형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런데 이 100이 균형이거든요. 그래야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비슷했을 때 정상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수급 지수가 드디어 이제 60대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얼마 전에 80대였다면서 그것도 굉장히 낮다고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60대네요 이제. 예, 이게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그나마도 60대가 뭐 생각보다는 덜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요?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저 60이라는 것은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아직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팔겠다는 사람이 100이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60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박사님 보실 때는 만약에 진짜 그게 집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느 정도 수치면은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게 50이요? 사실 70% 아래로 가면 음. 위기등이 깜빡깜빡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그래요? 위기 상황에 들어갔어요. 어. 수급 지수가요. 왜냐하면 저 조사 방법이라는 게 속내를 완전히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렇죠. 또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높은 가격에서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지금은 아니야라고 답이 바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어. 그런 면에서 70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 오늘의 매매 수급 지수가 60대로 떨어졌다. 이것은 상당히 비상등입니다. 지금 집값이 1년 전 시가총액이니까요. 그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죠. 여전히 높은데 문제는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 하락 속도. 자, 또 하나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하는 그것으로는 핵심적인 요인.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금리 인상 때문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현재 뭐 내일이라도 어느 정도 균형점에 가고 또 한 달 후 정도면 금리가 안정 또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만 있다면 집값은 일거에 해소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떨어진 집값 금세 복귀도 할 수 있어요. 복귀 이상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아직은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점은 통과했다고 그러지만 24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또 있고요. 내년 초까지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더라도 요즘 뉴욕 증시에서 나오는 이 금리와 관련된 유행어가 고원금리입니다. 고원금리. 이제는 고원금리. 터미널 금리가 아니라 고원, 개마고원처럼 고원금리. 예, 하나 산속에 올라가서 계속 이제 더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도 높은 시점에 계속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그 고원에 올라가 있는 금리는 여전히 부담을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값은 결국은 금리 인하 시점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금리가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 고원에서 이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 점 그런 어떤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집값 회복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터미널 금리가 얼마큼일 것이냐. 그 예. 끝을 알 수 없다고 얘기했었고 예. 이제는 대략 끝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뭔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또 이제 도래해야 시장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렇습니다. 터미널 금리는 이제 대충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고원 금리가 몇 달을 가느냐. 이것이 2년을 갈 수도 있고 3년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물가 상황에 달라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고원에서 몇 개월 어느 정도 지속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거시경제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고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가격은 금리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이 영끌한 사람들이 만약에 대출을 감당을 못해서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러면 거시경제 지표와는 무관하게 집값이 아주 폭락할 더 우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래량이 아주 적거든요.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파는 사람들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에 몰렸다든지 어떤 다른 어떤 계약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파는 사람 지금 전체 거래량이 평상시 거래의 1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그 가격 하락은 사실 생각보다 더 과대 포장이 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급한 사람만 내놓을 테니까요.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 상황이 조금 이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정책적인 수단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좀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금리 인상의 혹한기에 같이 망하지 않고 좀 견뎌가면서 우리 체질을 든든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말씀이신 건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대 고지서 발송이 됐잖아요. 이제 시작됐는데 120만 명 대상이라고 하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 높은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번에 종부세는 그 집값 떨어진 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좀 뭔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내놓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최악의 과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부세 이제 일주일 내로 각 지부 통보수가 갈 겁니다. 현재 120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93만 명이었으니까 120만 명 훌쩍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값이 언제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올 초 1월 달, 2월 달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올랐을 때 가격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들한테 12월 15일까지 내라고 종부세가 지금 날아오는데요. 보통의 세금, 이를테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양도 차익이 주니까요. 그리고 양도 차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종부세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가장 높은 시점을 상정해서 오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이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뭐지? 집값이 폭락했는데 세금은 폭등했어?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조세 저항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뜩이나 연끌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 이자도 못 갚는데 종부세 폭탄이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이거 돼요?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그 걱정들이 많이 크죠. 근데 지난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 3억 원을 좀 더 과표를 높이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여야 합의 결렬로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올해 종부세는 가격 폭락 상황에서 종부세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돼서 아마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하는 건 국민들인데 국회에서 왜 그렇게 또 그게 어긋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더 꼼꼼한 고려도 그렇고 배려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국가적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고지서를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텐데 고지서에도 어떤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종부세는요 국세이긴 하지만은 국세인 재산세나 또 다른 세금하고는 좀 달리 본인이 얼마 세금 내야 될지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이 국가가 정해주는 금액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과태료를 물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종부세 고지서를 보내왔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것을 반드시 자기 사정 그리고 종부세 고지서가 왔을 때 근거가 있습니다. 과세 근거. 이를테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종부세는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합산 배제가 되는 그런 주택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주택이라든지 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 그런데 이것을 종래에 보면 국세청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사실상 합산 배제해야 되는데 합산 포함을 시켜서 세금을 뭐 5배, 6배 더 많이 고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이것을 잘못된 걸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경정하지 못하면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15일까지 반드시 이 종부세가 나오면 이것은 꼼꼼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부 합산뿐만 아니라 특히 문제가 되는 이 종부세 또 하나의 맹점이 부부 공동재산. 이 부부 공동재산을 지금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고문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재산으로 나누는 것은 어떤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권장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부 공동으로 한 부분이 세금이 더 많이 나와서 폭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게 만약에 불리하면 부부 합산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이를테면 장기 보유 이런 것은 부부 합산에는 혜택을 못 받거든요. 네. 이것을 따져보고 부부 합산이 유리할 경우에 본인이 부부 합산으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따로 뭐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 없이 그 계산에 맞춰서 세금을 내면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꼭 좀 챙겨봐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그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이게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더라고요.
이게 1년 전보다 지출 금액이 늘었습니다만 실제로 가계의 먹거리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의미라고 좀 예. 봐야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철학하는 사람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많은 논쟁이 되어 왔는데요. 먹기 위해서 산다, 뭐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고품격의 문화생활을 해야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동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치욕적인 지수, 나쁜 지수가 엔겔 계수라는 겁니다. 예. 엔겔 계수가 자기 가처분 소득에서 먹는 데 쓰는 비용이 얼마냐. 이건데 지금 우리 이 1분기에 지난 4분기에 우리의 소득 1분위, 소득 1분위라 하면 소득 가장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쭉 나래비 줄을 세웠을 때 제일 적은 사람들 소득 하위 20%를 소득 1분위라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은 가처분 소득의 절반을 먹는 데만 썼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제일 1차적인데 먹고 사는 비용이 워낙 높아졌고 자기 소득은 줄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에 모든 돈을 올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가장 불쌍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한 거죠. 이 엔겔 계수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 상황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계층이 역시 가장 못 사는 1분이다. 상위 20%의 5분위는 이 전체 가처분 소득 중에서 먹고 사는데 쓴 비용이 10%, 15%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하위 1%, 하위 1%는 50%를 먹고 사는 데 썼다. 특히 물가가 식품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라면 값 올랐죠. 지금 또 우유 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겁니다. 뭐 이런 것 등에서 이런 경제난이 왔을 때는 좀 저소득층 서민들 삶이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저소득층이 그나마 버텼던 것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 그 지원이 있었죠. 예, 이게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는데요. 올해는 이전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고 그 격차는 더 커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좀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